제43화 의원 길평 제1장 한편 유비가 허도를 떠난 뒤로 동승은 왕자복 등과 모여 밤낮 의논해 보았으나 조조를 없앨 마땅한 계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어느덧 해가 바뀌어 건한 5년 정월 초하루 날이 되었다. 동승은 임금께 신년 아래를 드리려고 조정에 들어갔다가 더욱 교만해지고 멋대로 구는 조조를 보자 끓어오르는 울분으럭 누르다 보니 그것이 가슴에 뭉쳐 그만 병이 되고 말았다. 임금은 동승이 몸져 누웠다는 소식을 듣자 어의를 보내 치료토록 했다. 그런데 당대 명의로 알려진 이 어의는 낙양 출신으로 본명이 길태 자는 친평이었으나 어찌된 셈인지 사람들은 그를 모두 길평이라 불렀다. 임금의 명을 받든 그는 동승의 저택으로 갔다. 고마우신 전갈에 일가문중이 모두 나와 영접했는데 그때 길평이 들고 온 약바구니를 받아든 것은 진경동이란 젊은 사내종이었다. 길평은 동승의 집에 오자 잠시도 자리를 뜨지 않고 약을 쓰고 병을 치료했다. 그 덕분에 병세는 호전되었다. 그러나 길평은 환자가 여전히 한숨을 길게 내쉬고 짧게 탄식하는 것을 보고 무슨 마음의 병이 있구나 하는 것은 짐작했지만 감히 그 까닭을 물어보지는 못했다. 이윽고 병이 완쾌된 정월 대보름날 길평은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가려고 했다. 그러나 동승이 가지 못하게 붙들고 전별주를 권했다. 이에 두 사람은 한 경가량 술을 마셨다. 한 경이면 2시간이다. 오랜 병치레로 몸이 약해진 동승은 갑자기 피로감이 몰려오는지 깜빡 잠이 들었다. 그때 시종이 들어와 왕자복 등 4사람이 찾아온 것을 알렸다. 이에 동승이 나가 그들을 맞아들였다. 왕자복은 마음이 급한지 자리에 앉기도 전에 다짜고짜 말했다. 일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뭐가 잘 된다는 건지 좀 자세히 말씀해 보시구려. 유표가 원소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50만 대군을 일으켜 10길로 나누어 쳐들어오고 있고 마등도 한수와 손을 잡고 서량군 72만 명을 일으켜 쳐들어오고 있다 합니다. 이에 조조는 각 길목을 막으라고 허도에 있는 병마를 모조리 동원하여 지금 성안은 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 5집의 종들만 모아도 1천여 명은 될 터이니 오늘 밤 승상부에서 대보름 경추견회가 열리는 것을 계기로 승상부를 에워쌌다가 돌격해 죽이면 일이 끝날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놓쳐선 안 되지요. 동승은 몹시 기뻐하며 즉시 종들을 불러 모아 각자 무기를 수습하라 이른 뒤 자기도 갑옷을 걸치고 창을 든 채 말 위에 올랐다. 모두 내 문 앞에서 만나 함께 쳐들어가기로 약속했다. 밤이 들어 첫 번째로 북이 울리는 일구의 시각 곧 밤 7시에서 9시가 되자 병사들이 모두 약속 장소에 나타났다. 동승은 손에 보검을 들고 곧장 안으로 들어가 안채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조조를 보고 큰 소리로 외쳤다. 역적 조조는 꼼짝 마라. 그리고 칼을 힘껏 내리치자 조조는 맥없이 쓰러졌다. 바로 그 순간 제 소리에 놀란 동승이 눈을 떠보니 허망한 꿈이었다. 그때까지도 입으로는 계속 역적 조조를 꾸짖어대고 있었다. 이 욕지거리를 면전에서 듣고 있던 길평이 일부러 큰 소리로 외쳤다. 내가 조공을 해치려는 것이냐. 이에 깜짝 놀란 동승은 두려운 생각에 미처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자 길평이 미소를 찌으며 말했다. 국구께서 놀라지 마십시오. 비록 의원이지만 아직까지 한나라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날마다 한숨 쉬시는 국구를 보면서도 감히 묻지 못하였는데 방금 꿈속에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까닭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감추려 들지 마시고 저를 쓸 곳이 있으면 써주십시오. 비록 구족이 멸한다 하여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길평의 말을 들은 동승은 얼굴을 가리고 울었다. 그대 말이 진심이 아닐까 두렵구려. 그러자 길평은 이빨로 새끼손가락을 끊어 맹세를 다짐했다. 동승은 그제서야 임금이 피로 쓴 비밀 조서를 꺼내 길평에게 보여주었다. 지금까지 내가 소망을 이루지 못한 것은 유현덕과 마등이 떠나버려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오. 그래서 속을 끓이다 보니 그만 병이 난 거였소. 그러자 길평이 말했다. 대감들께선 더 이상 심려하실 게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조조는 두통이 낫지 않고 오래 계속되면서 때에 따라 아팠다 멎었다 하는 두풍을 앓고 있는데 통증이 뼛속까지 파고들어 엄청난 발작을 일으키곤 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불려가서 치료합니다. 조만간 또 부를 터이니
그때 약에 독을 타서 먹이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칼을 쓰고 군사를 일으키고 부산을 떨 필요도 없습니다. 동승이 말했다. 그리만 된다면 한나라 사직은 그대 손에 달렸구려. 길평은 하직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동승은 내심 기뻐하면서 오랫동안 병상에 누웠던 몸을 젊은 여인에게 위로받을까 하고 아무 기별 없이 발길을 별당으로 옮겼다. 그곳에 애첩 운영이 기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근처에 가니 방 안에서 남녀의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닌가. 이에 왈칵문을 젖히고 보니 방 안에는 집에서 부리는 진경동이란 젊은 사내종이 발가벗은 애첩의 흰 몸뚱어리와 어울려 한창 그 짓을 하고 있었다. 눈에 불이 켜진 동승은 큰 소리로 좌우를 불렀다. 여봐라, 저 연놈을 끌어내 당장 목 빼거라. 그 소리에 다른 종들이 몰려와 옷도 채걸치지 못한 두 남녀를 끌어내 칼로 죽이려고 했다. 그때 전가를 받고 달려온 부인이 살생은 안 된다며 극구 말렸다. 이에 동승은 그들을 죽이지 않고 매를 40대씩 때려 냉방에 가두었다. 그러자 앙심을 품은 사내종 진경동은 그날 밤 쇠사슬을 끊고 담을 넘어 달아났다. 그리고는 그 길로 조조의 부중을 찾아가 천하대변을 알리러 왔노라고 아뢰었다. 이에 조조는 그를 밀실로 불러들여 물었다. 너는 누구이며 고변할 내용이 무엇이냐? 예, 저는 동국구의 종 진경동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왕자복 오자란 충집, 오석, 마등 등 5사람이 제 주인 집을 들락거리며 은밀히 모의해왔는데 소인의 요량으로는 승상을 모해하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또 제 주인이 비단을 한 포 꺼내 거기다 무언가를 쓰게 하였고 일전에는 어이 길평이 손가락을 이빨로 끊고 맹세하는 장면도 제가 보았습니다. 조조는 눈빛을 반짝였다. 횡재로구나. 그는 진경동을 우선 부중에 깊숙이 숨겨두고 동승의 밀모가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일에 착수했다. 한편 동승은 달아난 진경동을 찾지 못하자 그가 다른 지방으로 도망간 것이라 짐작하고 더 이상 쫓지 않았다. 제2장. 다음날 조조는 두풍이 다시 도진치하며 길평을 불렀다. 이 역적도 이젠 끝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길평은 독약을 숨기고 승상부로 들어갔다. 침상에 누운 조조가 약을 준비하라 이르자 길평이 말했다. 이 약을 드시면 곧 쾌차해지실 것입니다. 길평은 그 집의 종에게 약탕관을 가져오게 하여 조조의 면전에서 약을 다렸다. 약이 반쯤 다려지자 길평은 몰래 그 안에 독약을 넣고 손수 받들어 올렸다. 이미 독이 들어간 줄 알고 있는 조조는 일부러 늑장을 부리며 마시지를 않았다. 초조해진 길평이 재촉했다. 따뜻할 때 드시고 조금 땀을 내시면 금세 나으실 것입니다. 그러자 조조는 침상에서 몸을 일으키며 뜬금없는 말을 했다. 너도 경전을 읽었을 터이니 예의는 알 것이다. 임금이 병이나 약을 드실 때는 신하가 먼저 맛보고 아버지가 병이나 약을 드실 때는 자식이 먼저 맛본다 하였다. 너는 내 신복이 되어가지고 어찌 먼저 맛본 다음에 올리지 않는 것이냐? 약은 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인데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맛봅니까? 그래, 그렇고 말고요. 그러면서도 일이 탄로난 것을 직감한 길평은 앞으로 달려들어 조조의 귀를 붙잡고 약을 입에 부어 넣으려고 했다. 조조가 약사발을 밀어붙여 바닥에 떨어뜨리자 약물이 묻은 전돌이 금세 갈라졌다. 그만큼 독성이 강했던 것이다. 이를 보고 있던 수하들이 조조가 미쳐 말하기도 전에 달려와 길평을 잡아 꿀렸다. 그러자 조조가 말했다. 내가 아파서가 아니라 시험해 보려고 부른 것인데 너는 과연 나를 해칠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로구나. 그리고는 거센 옥졸 20명을 불러 길평을 문초할 수 있도록 후원으로 끌고 가라고 일렀다. 조조는 정자 위에 앉았고 길평은 묶인 채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으나 낯빛 하나 바꾸지 않았고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조조가 웃으며 말했다. 너 같은 일개 의원이 어찌 감히 독을 넣어 나를 해치려 들었겠느냐? 필시 너를 사주한 사람이 있었을 때다. 그 사람 이름만 대면 용서해주겠다. 그러나 길평은 오히려 조조를 꾸짖었다. 너는 임금을 속이고 업신여긴 역적이다. 천하 모두 너를 죽이고 싶어하느니라. 어찌 나 한 사람뿐이겠느냐. 그래도 사주한 사람의 이름을 대보거라. 조조가 두세 번 같은 질문을 되풀이하자 길평이 화를 냈다. 나 혼자 너를 죽이고자 한 것인데 어찌 남이 시켜 한 일이라 하느냐? 이제 일이 실패하였으니 오직 죽음이 있을 뿐이다. 이에 화가 난 조조가 옥졸에게 분부했다.
사실을 토설할 때까지 매우 쳐라. 옥졸들은 사정을 두지 않고 매질했다. 2시즌이나 매를 맞은 길평은 살같이 찢어지고 살이 뭉그러져 땅바닥이 온통 피로 얼룩졌다. 조조는 길평이 죽으면 대질시켜 증명할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 매질을 중단하고 길평을 조용한 곳으로 끌고 가 잠시 쉬게 하라고 옥졸들에게 일렀다. 그리고 다음날 연회를 베푼다고 예고한 뒤 무대신들을 술자리에 초청했다. 오직 동승만이 병을 핑계로 참석하지 않았고 왕자복 등은 조조의 의심을 사게 될까봐 모두 참석했다. 술잔이 몇 순배 돌아가자 조조가 좌중을 둘러보며 말했다. 술자리엔 여흥이 필요한 법. 내 여러분의 술이 확 깰 만한 사람을 하나 소개하리다. 말을 마치자 옥졸들에게 끌고 오라는 명을 내렸다. 잠시 후 큰 칼을 쓴 길평이 계단 밑에 끌려오자 조조가 말했다.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이자는 못된 무리와 결탁하여 조정을 배반하고 나를 모해하려던 자요. 오늘 천패가 있어 나쁜 일이 드러났소이다. 저자가 뭐라 토설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천패 곧 하늘의 깨뜨림이란 하늘이 적이나 음모를 깨뜨려준다는 뜻이다. 조조는 옥졸들에게 우선 때리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길평이 까무러쳐 쓰러지자 얼굴에 찬물이 끼얹어졌다. 다시 깨어난 길평은 눈을 부릅뜨고 일갈했다. 역적 조조야. 어서 나를 죽이지 않고 무얼 기다리는 게냐? 조조가 말했다. 원래 공모자가 6이라던데 너까지 치면 7이냐? 길평은 그 물음에는 대답도 않고 다만 큰 소리로 꾸짖기만 했다. 왕자복 등 4사람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바늘방석에 앉은 기분이었다. 조조는 옥졸들에게 매질과 물끼얹기를 반복시켰다. 그러나 길평은 조금도 용서를 구하려 들지 않았다. 끝내 실토하지 않는 것을 본 조조는 길평을 다시 끌고 가라고 지시했다. 무거운 술자리가 파하고 대신들이 자리를 뜨기 시작하자 왕자복, 충집, 오석, 오자란 등도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자 곁에 다가온 조조가 넌지시 말했다. 네 분은 좀 더 계시죠. 곧 야간 연회가 있을 것이니 말이오. 왕자복 등 4사람은 혼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원래 붙잡아둘 생각은 아니었으나 물어볼 말이 있으니 어쩌겠소. 그대들 4사람은 동승과 무슨 일을 상의하였소. 조조의 물음에 왕자복이 대답했다. 아무것도 상의한 일이 없습니다. 그럼 흰 비단에 쓴 글은 무엇이오? 모르는 일입니다. 조조는 충집, 오석, 오자란 등에게 차례로 눈길을 돌렸으나 모두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댔다. 그러자 조조는 진경동을 불러내어 대질신문을 시켰다. 왕자복은 캥기면서도 의젓하게 진경동에게 물었다. 내가 어디서 무얼 보았다고 그러는 것이냐? 당신들 6이 남의 눈을 피해 한자리에 모여 글씨를 썼는데 어찌 아니라고 하십니까? 왕자복이 말했다. 승상 이놈은 동국구의 시첩과 노란 안제로 두들겨 맞은 뒤에 그 안가품으로 주인을 무고한 것이니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조조가 말했다. 길평이 내가 먹는 약에 독을 집어넣었건을 동승이 시킨 것이 아니라면 대체 누가 시켰단 말이오. 모르는 일입니다. 오늘 저녁까지 자수하면 그래도 용서해 주겠소. 그러나 사실이 모두 드러난 뒤에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오.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왕자복 등이 시종일관 모른다고 잡아떼자 조조는 수하장수들에게 호통쳤다. 저 네 놈을 모두 옥에 쳐넣어라. 제3장. 이튿날 조조는 무리를 거느리고 동승의 집으로 문병갔다. 이에 동승은 어쩔 수 없이 나와 그를 맞았다. 어제는 무슨 연고로 연회에 참석치 않으셨소? 조조가 묻자 동승이 대답했다. 병이 다 낫지 않아 가벼이 나가지를 못하였습니다. 병이라? 그 병은 필시 나라를 걱정하는 병이겠지요. 예, 동승은 속으로 깜짝 놀랐다. 국군은 길평의 일을 알고 있으시오. 길평의 일이라니요? 모르는 일이 왜다. 모르신다. 국구께서 어찌 그 일을 모르신단 말이오. 조조는 차갑게 웃으며 좌우에 분부했다. 여봐라, 그자를 끌고 와 국구의 병을 싹 낫게 해드려라. 동승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잠시 후 옥졸들이 계단 밑으로 길평을 끌고 왔다. 역적 조가노마. 길평이 꾸짖었으나 조조는 들은 채도 않고 동승에게 말했다. 저 사람이 이미 불어 왕자복 등 4사람은 이미 정의더러 잡아가두라고 하였으나 아직 한 사람을 못 잡았소이다. 그리고는 길평에게 물었다. 누가 독살하라고 시켰느냐? 어서 바른 대로 되지 못할까? 하늘이다. 하늘이 역적을 죽이라고 시키셨느니라. 조조는 성이 나서 외쳤다. 저놈을 몹시 쳐라.
그러나 길평의 몸은 이미 찢기고 뭉개져 더 이상 때릴 곳이 없을 정도였다. 자리에 앉아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동승은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가슴이 아팠다. 조조가 다시 길평에게 물었다. 너도 원래는 손가락이 10개였을 터인데 지금은 어째서 9개밖에 없느냐? 맹세하느라고 씹어먹었다. 역적을 죽이겠다고 맹세하느라고. 약이 바짝 오른 조조는 칼을 가져오라 하더니 계단 밑으로 내려가서 길평의 손가락 9개를 모조리 잘라버렸다. 잘린 부위에서는 피가 낭자하게 흘렀다. 손바닥만 남은 길평의 손을 가리키며 조조가 말했다. 모두 잘라버렸으니 어디 맹세를 더 해보거라. 오냐, 아직 입이 있으니 역적을 삼킬 수도 있고 혀가 있으니 역적을 욕할 수도 있느니라. 조조는 더욱 노하여 옥졸들에게 명했다. 저놈의 혀를 잘라내라. 그러자 길평이 소리쳤다. 잠시 멈추어라. 내 이제 혹독한 고문을 더는 견디지 못하겠다. 자백할 터이니 결박을 풀어달라. 자백을 하겠다고? 좋다. 꺼리낄 게 뭐 있겠느냐. 풀어주어라. 조조의 명으로 결박이 풀리자 길평은 일어나서 대궐 쪽을 향해 절을 올렸다. 그때까지만 해도 조조는 그것이 자백을 하게 됨으로써 임금에 누를 끼치는 데 대한 사죄의 절인 줄 알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의 귀에 들려온 길평의 절규는 그게 아니었다. 폐하, 분하옵니다. 그러나 신이 나라를 위해 역적을 제거하지 못한 것도 천운이옵니다. 그리고는 머리를 섬돌에 힘껏 들이박아 그대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조조는 길평의 몸과 팔다리를 찢어 도성문에 내걸라고 명했다. 건한 5년 정월의 일이었다. 이를 두고 사관은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 한나라 되살아날 기색이 없자. 나라병 고치려는 길평이 있어 못된 것 없애겠다. 맹세한 뒤 임금께 보답하려 몸바쳤도다. 극형에도 언사는 더욱 매섭고 참혹히 죽어가도 기계는 살아. 10손가락 핏방울 떨어지던 곳. 천추의 우러르리 남다른 이름. 길평이 죽자 조조는 좌우에 명했다. 진경동을 끌고 오라. 이윽고 진경동이 끌려오자 조조가 물었다. 국군은 이 사람을 알아보시겠소? 동승은 그 물음엔 대꾸도 않고 자신의 애첩과 놀아났던 종을 향해 분노한 음성으로 소리쳤다. 달아난 종놈이 여기 있었구나. 내 당장 저놈을 죽이리라. 그러자 조조가 말했다. 이자는 역모를 고변한 공로자요. 지금 관련자들과 대질하며 조사 중인데 누굴 감히 죽이겠다는 거요? 승상은 어찌 도망친 종놈의 한쪽 말만 들으시오. 내 이미 왕자복 등을 잡아가 두었고 모두 실토하여 증거가 명백하오. 그런데도 국군은 아직도 잡아떼려고만 하시오? 조조는 즉시 좌우를 불러 동승을 끌어내고 동승의 침실 등 집안을 샅샅이 수색하라고 명했다. 종자들이 밀조와 거사가 담자들의 이름이 적힌 의장, 곧 연판장을 찾아냈다. 이를 받아본 조조가 놀란 것은 의장에 적혀있는 좌장군 유비의 이름이었다. 밀고한 진경동의 입에서도 유비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쥐새끼 같은 놈들이 어찌 감히 이럴 수 있단 말이냐. 동승에 온 집안은 양민과 천민을 가릴 것 없이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모조리 잡아가두라. 그리고는 책사들을 소집한 뒤 동승의 집에서 찾아낸 임금의 조서와 의장을 보여주며 조조는 이렇게 말했다. 금상을 패하고 새 임금으로 립하여야겠소. 그러니 좋은 안이 있으면 말하여 보시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